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입니다.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네, 보신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쟁점과 함께 정치권 소식 모두 다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묵 시사평론가,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장유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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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이제 이 대표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을 했죠.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과 동행을 했습니다. 밖에서 있었을 때는 의원들도 있었고 그런데 1차 때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위원님께서 보셨습니까? 그렇죠. 1차 때는 뭐 40여 명이 넘는 현역 의원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사실은 성남지청의 경우에는 성남지청 청사 앞에 한 100여 미터 정도에서 내려서 네. 걸어서 이제 청사 안으로 들어갔었고요. 예. 지금은 사실은 거기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지지자들한테 간단하게 그냥 인사 정도만 하고 다시 차를 타고 청사로 들어와서 지금 입장문을 낭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수백 명, 그때보다는 지지자들이 조금 더 많이 이제 모였고요. 예. 현역 의원의 숫자는 뭐 현저하게 줄었죠. 네. 사실상 본인이 이제 혼자 출석하겠다고 한 거나 마찬가지의 그런 그렇죠. 효과로 지금 출석을 했는데 예. 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은 그런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사실은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중앙지검 청사 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네네. 뭐 예상컨대는 예. 뭐 진술서라는 거를 지금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언론에 근데 지난 1월 10일 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A4 용지 6쪽. 예. 근데 이거는 지금 30쪽이 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조사받는 태도는 비슷한 것 아닌가. 대부분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자 여기 진술서에 있는 것으로 가름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좀 추측을 해주신 건데 이 예. 대표는 이 나라가 좀 검사에 의한 또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네. 지난 성남지청 출석 때보다 입장문은 짧아졌는데 어떻게 보면 발언 수위는 좀 더 높아진 것 같거든요. 좀 의도가 그렇습니다만 있다고 검찰 파쇼 이런 얘기까지 네. 나왔고요. 그러니까요. 또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정당성, 예. 검찰의 정당성, 형사적 권한을 가져갔을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즉, 뭐 기본적으로는 증거에 입각해서 예. 공권력은 매우 중립적인 시각에서 써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그것이 더 이상 중립적이거나 예. 또 증거에 말하자면 기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유추와 단서, 어떤 개개인의 유동규, 뭐 말하자면 김만배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의혹 제기만으로 나를 잡아넣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지난번보다 훨씬 강한 용어를 쓰고 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고 있고 검찰을 굉장히 훈계하듯이 현재 지금 검찰이 과연 어떤 정도로 가고 있는가 예. 그런 어떤 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이제 그야말로 자기 어떤 100페이지가 넘는 조사에 대한 어떤 조목조목한 핵심적인 정리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조사는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내용 같은 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신경전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통해서 접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9시 반에 오라는데 난 10시에 가겠다 이런 신경전도 있었고 이틀 하겠다는데 오늘 하겠다.
그런데 아까 최백무 의원께서는 묵비권을 하나씩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런 신경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행위로서 이 조사에 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내용들 또 오늘 미리 사전에 공개한 진술서를 보면 예. 법률적인 내용보다는 정치적인 행위에 훨씬 더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하나둘씩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내용들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대신 묻는 분들이 기자분들이잖아요. 예. 오늘도 왜 떠냐고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추우니까 떤다고 기자가 얘기했는데 그리고 본인 입장을 발표하고 들어갈 때 정작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기자들이 묻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답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와 가까이 지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해서 예. 뭐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들이 숱한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예.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하지 않고 오직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으로 끌고 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런 정치 행위가 국민들께 어떻게 다가서게 될지는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통해서 일단 국민적 여론들이 수렴됐다 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좀 나름대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거 조국 전 장관 수사받을 때 처음에는 묵비권 행사했지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랬다간 안 되겠다 싶어서 전략을 바꿔서 또 본인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오늘 조사를 받는 과정 중에 많은 내용들을 아마 검찰이 확보한 증언들을 바탕으로 물어보게 될 텐데 예. 끝까지 그냥 이 진술서만 두고 묵비권 행사할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두 분 다 묵비권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오늘 그럼 언제쯤 조사가 좀 끝날지 심야 조사까지 이어질까요? 어떻게 사실 생각하세요? 인권보호수사 규칙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에 그러니까 인권수사를 위해서 좀 개정을 한 규칙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따르면 그러니까 밤 9시가 넘어서는 원칙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고요. 물론 9시에 조사가 마쳐진 이후에 열람하는 것은 자정 이전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예. 검찰이 과거와 같이 동의를 받아서 사실상 좀 거기에 동의를 안 하기는 어렵거든요. 피해자가. 그래서 이렇게 연장하는 심야 조사는 허용되지가 않고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우리는 심야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서면으로 의견 진술을 해야 심야 조사가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저번에 성남 FC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늦게 나왔어요. 예. 물론 이제 조서 열람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하는데 성남 FC 때보다 이번 사건은 훨씬 쟁점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자들도 많아서 심야 예. 조사 본인이 동의할 것 같습니다. 심야 조사를 본인이 네, 한다고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장윤배 변호사께 여쭤볼 거는 이제 분량이 30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예. 제출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물론 뭐 추측입니다만 서면에다 적었다 이렇게 식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상태일까요? 어떻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땐 모든 답변을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이렇게 하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사실 검찰 진술서 30페이지가 넘는 부분을 보면 예. 굉장히 대정동 사업과 관련해서 굵직굵직한 법리적인 다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본인의 진술로 정리하지 않겠다라는 건 사실 검찰에 본인의 항변을 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 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사실 검찰 진술서도 이제 공판 단계로 넘어갔을 때 법원의 판단을 받는 단계가 됐을 때 예. 기록으로 편철이 돼서 법원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하는 전조 어떤 준비 단계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검찰 수사에는 가급적 협조할 동인이 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사실상의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30쪽이 넘는 진술서라고 하는 거를 검찰에 제출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웬만한 거는 이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나와서 어떻게 진술을 할 것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재명 대표는 대신 검찰이 어떤 질문을 할 거라는 거는 아마 한 절반 정도밖에 모를 거예요. 그렇죠? 서로 상대방이 어떤 거를 질문할 것이다. 이거 대략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검찰은 그중에 중요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꼭 필요하다 싶으면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 진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가름하겠다. 아마 이런 답변이 꽤 많이 나올 것이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사실상의 묵비권이라는 표현을 썼고 예. 지난번에도 보면 6시까지 조사받고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6시가 임박해서 이 네이버의 내부 문건을 들이미니까 이제 거기서 좀 시간이 길어져서 실질적으로
한 7시, 오후 7시쯤에 끝났고 네네. 나머지 한 거의 4시간 가까이는 이 열람하는데 이제 썼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이 또 6시쯤 가까이 돼서 뭔가 결정적인 문건을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는 배제할 수 거죠. 없다. 왜냐하면 그래야 1시간이라도 더 조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검찰이 준비한 양이 워낙 많고 대장동뿐만 아니고 우일의 신도시 문제까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오늘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밤 10시, 11시까지 또는 야간 조사를 그 이재명 대표가 응한다고 할지라도 네. 그걸로 조사가 끝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추가 소환 요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조사의 쟁점을 좀 보면요. 크게 대장동 또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와 배임, 천화동인 집은 약속으로 지금 요약이 되는데 그렇겠죠?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주시죠, 위원님.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천화동의 1호의 지분 문제는 뭐 이렇게 대장동 의혹에 이제 포함된 내용인데, 그렇죠. 자 대장동 의혹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그 왜 이 성남의 뜰이라는 그 시행사한테 예. 뭐 공무지 침선이 이런 거를 그 사전에 약속을 해서 여러 가지 이 시행사한테 특혜를 줬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 특혜의 대가가 혹시 428억이라고 하는 천화동인 1호의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주장하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결돼 있다는 가능성을 이제 검찰은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우일의 신도시 이 경우에는 사실은 사전에 그 우일의 신도시에 지금 대장동 일당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 그 정보를 알려줬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부패방지법 위반 뭐 이런 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묶어서 한꺼번에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예. 역시 뭐 핵심은 천화동인 1호에 과연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지분이 있느냐 그거죠. 뭐 있다면 그게 이제 이재명 시장 측 주장처럼 예. 그게 유동규 씨 혼자일 것이냐 아니면은 유동규, 김용, 정진상 세 사람의 것으로서 사실상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냐. 그렇습니다. 이런 게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분, 그다음에 특혜 문제, 네. 그다음에 배임 의혹 요 세 가지의 쟁점이 어떻게 조사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요렇게 관전 포인트라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면서 내가 진술서를 언론에 공개하겠다라고 했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언론에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면 배임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배임죄는 시장이 의무에 반해 시에 손해를 입히고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게 배임이다. 그런데 이 대표 측은 민간 사업자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확보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걸 설명을 해주세요. 이재명 측 입장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업무상 배임은 본인의 의무에 위반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요건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민간업자에게 많은 개발 이익이 가도록 설계한 것이 과연 맞느냐? 왜냐하면 검찰의 시각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천억 원이 넘는 민간업자의 개발 이익이 귀속된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부동산 이 지가가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기인한 예.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착수할 단계에서는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남시로서는 최소한의 확정 이익을 가져가도록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사업입니다. 시공 네네. 사업이. 예. 그래서 성남시는 어떤 이 사업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이익은 가져가도록 우리가 설계를 한 것이다. 네네. 그 부분이 사실 업무상 배임으로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 개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진술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쪽에서는 그렇던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이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증언과 증거들이 있을 텐데요. 네. 가장 핵심적인 건 초과이익 환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걸 하지 않도록 설계했던 책임이 어디에게 있는가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 내용들을 알고서도 이 모든 것들을 설계했다고 하면 초과이익 환수를 통해서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예. 그 이익을 오히려 민간업자한테 준 것 아니냐. 근데 우연하게 민간업자한테 준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부터 이 모든 애들이 일어납니다. 네. 근데 거기서 나왔던 애들이 남욱 변호사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 그들이 다 끼어들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 당시 성남시의 의장까지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설립하거든요. 그 성남시의 의장이 나중에 어디를 가느냐? 화천대유로 가지 않습니까? 구속이 됩니다. 그런 모든 일들에 연관돼 있는 일들이 다 일련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예. 이거 이재명 시장,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만 진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핵심적으로 정치
정치적인 쟁점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 기업들이 가져가게 된 이득, 횡재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본인의 정치적 철학에 따라서 민간업자가 횡재하게 가져갔던 대장동 일당의 이득, 성남시장에 그대로 두는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게 되는 건 네네.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었던 정치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이제 이재명 그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자기 스스로 뭐 진술한 바에 몇 가지 쟁점이 나와요. 우선은 성남 도계공이 택지 개발에 주안점을 둔 공사지 아파트 개발은 아니다. 분양 사업의 특혜까지는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배임도 실제적으로 말하면 더 많은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는 뜻은 맞을 수 있지만 네. LCT와 비교해 봤을 때 시에 돈이 들어갔거나 말하자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없었다. 성남시비라든지 예. 성남시에 예산을 투입한 것도 아니고 네. 또 하나는 스판교 터널을 뭐 특혜를 줬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이미 2000년도부터 계획된 바가 있다. 따라서 이건 특혜 영역에 구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아마 법정에 가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 즉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배임일 수 있는가. 즉 시가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예산과 시비의 공권력을 통해서 손해를 끼쳤다냐 하는 것과 더 많은 이익을 갖고 오지 못했다는 것이 같은 얘기인가. 이런 몇 가지 어떤 쟁점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이제 진술서에 나온 내용이라는 네, 말씀을 네, 네. 하시는 거죠? 네, 또 예. 진술서에서는 이 대표는 검찰이 검찰의 올가미에 걸린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을 하면서 허위 사실에 의존한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사실 조금 더 좀 놀랐던 부분이 이 진술서에는 검찰이 대통령 가족은 조사하지 않고 정적 제거에만 몰두한다 이런 내용 사실 이번 아니, 사건과 근데 관련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불러서 그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조사를 하고 있는 거하고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그 수사는 왜 안 하느냐 이 얘기잖아요. 예. 그럼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시계를 조금 한 1년 반 정도로 돌려보면 네네. 그때의 검찰, 문재인 정부 때의 검찰은 이재명 대표는 조사 안 했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만 조사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또 이제 이재명 대표는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아마 저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럼 문재인 정부 검찰은 그럼 어땠는데 이런 이제 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거고 예. 뭐 지금 뭐 그 무슨 검찰이 뭐 형평성이 있다 없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해명해야 할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본인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이 진술서의 곳곳에 사실은 이 허점을 검찰이 파고들 거예요. 그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떳떳하다면 그거를 그대로 그 반박을 해서 네네. 검찰의 설명이 또는 검찰의 그 질문이 무색하게 만들면 아하.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예. 근데 이걸 자꾸 뭐 왜 김건희 여사는 수사 안 하느냐 이거는 그야말로 물타기 얘기에 가까운 거지. 예. 지금 이 본인이 받고 있는 본질적인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장민 변호사님 이 얘기 같아요. 최병목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건 이건 개인 비리다. 그런데 지금 나와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인 것 같은데 네.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게 약간 물을 흐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질을 흐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진술서에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네. 이게 대검 중수부에서 이 대장동 일당의 씨앗돈이 됐던 그런 대출이 있습니다. 이 대출이 굉장히 부적절하게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이 조모 씨 알선 브로커였습니다. 지금 부산 저축은행 그렇습니다. 얘기하시는 부산 겁니까?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 불기소가 됐고요. 이게 한 3, 4년 뒤에는 유죄 확정까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관련이 없느냐 이런 또 반문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진술서에 이건 본인 혐의와 관련되지 않은 걸 적는 게 도움이 될까요? 글쎄 말입니다. 앞에 이제 그런 어떤 첫 번째 들어가는 대목 자체가 사실 네. 진술서의 성격이 아니라 정치적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러니까요. 보여져서 예. 이것은 하나의 수사였다. 전체적으로 이번 조사에서 본인이 어떤 세세하게 하나하나의 검찰의 질문에 답할 의지가 없다. 네. 이건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에 대한 메시지였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의 이제 새로운 진술도 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과거 대장동 팀이 이 대표의 개인 일정 비용까지 지원했다. 이렇게 했다고 이제 검찰에
진술을 했어요. 이 내용, 진술 내용, 이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 유동규 전 본부장 아닙니까? 예. 이재명 대표는 측근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네. 최근에 나왔던 뭐 조선일보의 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켜보게 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선거 때 그들만의 전략을 짜게 되는 그 대화방까지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동안 해왔던 일련의 정치 활동들을 지켜보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과연 측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인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 얘기했습니다만 그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를 가장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그 당시 돈까지 내가 냈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일들인데요. 예. 대장동 일당들이 돈을 전달해서 그 경로를 통해 대선 자금 등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의 중간에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진술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재명 대표가 이제 조사 과정 속에서 하나둘씩 대답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하고 있는 이 같은 모든 얘기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이 가능할지 여부들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궁금합니다. 예. 유동규 본부장의 개인 비용까지 찜들은 요 진술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게 일단 현금으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뭐 적게는 100에서 150, 뭐 호텔비까지 해가지고 예. 한 좀 비교적 소액인 이 대장동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그걸 지급을 해줬다는 건데 이 진술이 일단 맞는지 검찰은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맞다면 그 당시에도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제 본부장 지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가 관계로 보기는 어렵고 뇌물로 좀 의율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수사는 가능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금의 흐름이 좀 문제일 텐데 그렇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엊그제 방송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 자금의 흐름에 대해 이 대표의 입장과는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면 이재명이 몰랐다. 약간 아니 그럼 나는 누구한테 돈을 준 거야? 동경도 그 얘기를 하더라. 너 나보고 준 거냐? 형을 보고 왜 그 돈을 줘? 형이 거기다 쓴다니까 줬지. 이재명이 국인 혹은 지시하에 이게 모든 게 이루어졌냐? 이런 게 사실은 본류잖아. 근데 그게 밝혀지겠죠. 자, 내용을 들어보시면요. 이재명 대표는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적이 없다고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해왔는데 나는 누구한테 돈을 준 것이냐 이렇게 남욱 변호사가 발언하는 건 난 유동규를 생각하고 주진 않았다. 이런 뜻으로 전 들리는데 제가 맞죠?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예. 정말 용돈 수준으로 얼마씩을 주었다. 뭐 그거는 이제 남욱 변호사 얘기하면 그런 건 가능한데 지금 남욱 변호사가 자기가 주었다고 하는 건 2014년 그 이재명 시장의 재선 자금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데서 이제 뭐 2억을 줬다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예. 최소 6억을 줬다.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까지.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준 그 수억 원이라는 돈 그게 유동규 전 본부장 보고 저 이재명 시장 선거 도와주면서 그러면 당신이 쓰세요라고 하고 준 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준 사람이 제일 잘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장 재선 내지는 경기도지사 당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까지 오면 이제 대통령 후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승리 뭐 이런 걸 위해서 자기가 준 거지 이게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개인적으로 쓰라고 해서 준 돈이 아니다. 예.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도 물론 남욱 변호사의 주장이지만 예. 객관적 상황을 이제 검찰이 맞춰볼 거 아니겠습니까? 남욱 변호사 주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의 전달 과정 이런 걸 맞춰볼 텐데 예. 그랬을 때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항변이 맞느냐 예. 아니면 남욱 변호사처럼 아니 나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보고 준 거다라는 그 주장이 맞는가 그거는 이제 거기서 좀 이렇게 그 비교가 될 거고요. 아, 예. 궁극적으로는 이제 판사도 그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을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남욱 변호사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이제는 핵심적으로 짚어야 될 어떤 뭐 부패방진법이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뭐 배임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정책적인 어떤 실패에 대한 법의 판결보다는 네네. 오히려 개인 비리,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개인이 어떤 사생활이 지저분하구나. 어떤 개인이 뭐 푼돈을 이렇게까지 시장을 하면서도 받았구나. 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이 굉장히 있단 말이죠. 예. 이런 부분도 뭐 검찰 입장에서는 사사치 하나씩 이렇게 증거가 나오는 만큼 네네. 가져가야 되는데 큰 틀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 그야말로 내 돈이 있었다면 뭐 어디에 있는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가 그런 굵직굵직한 출처라든지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내 돈이 없는 것 같다.
김남배가 다 쓴 것 같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크게는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제목이 나옵니다만은 네네. 재판장에 가서는 저 성남 FC 부분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는 결국 나머지는 이재명이 개인적으로 100만 원씩도 받아가는 사람이더라, 호텔도 예약했던 사람이더라 이렇게만 잔상을 남기는 네네.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는 남욱 저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찰이 그럼 과연 아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일단 주세요. 남욱 변호사의 일관된 주장은 제일 금액이 큰 건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대표 것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428억 원입니다. 그리고 저수지처럼 그 돈을 썼다는 거고 예. 사실 이렇게 작은 돈을 갖다 주는 건 어떻게 보면 지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겠죠. 일단 오늘 이재명 대표의 진술서 내용을 보더라도요. 천화동인 1호가 정말 자기 것이었다면 내지는 정치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곳간이었다면 그 돈이 온전히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이후에 김만배 씨가 그걸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끄집어 갑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과연 내 것인 게 맞느냐? 내가 정말 뇌물의 최종적인 귀착지가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또 반박하는 그런 혐의 입증을 해내야 되는 숙제가 놓여져 있다라고 보고요. 네. 저는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아마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면 왜냐하면 당내에서 그런 의견도 나왔으니까요. 아예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만약 그 선택을 했다면 영장 청구는 거의 100% 검찰이 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은 어쨌든 소환에 응했습니다. 예. 아마 심야 조사에도 계속 협조적인 태도로 저는 응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예. 신병 확보의 동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도주 우려가 없죠. 그리고 예. 이 수사 1년 4개월을 끌었습니다. 증거 이미 검찰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확보했기 때문에 저는 영장 청구 가능성은 비교적 낮아지지 낮다. 않았나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민주당 당원 80조를 보면 이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의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그렇죠. 있는데 그 목소리들 먼저 들어보시죠. 당원 이제 80조 그 기소되면 당직을 물러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사모도 얘기를 해야죠. 야당 탄압 편파 수사 징후가 많이 보인다면 당무위원회에 부의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강성 지지층이 끌려다닌 것 때문에 뺏긴 건데 당이 그렇게 끌려가 가지고는 희망이 없다 하는 얘기는 사겨 들어이죠. 이게 정치 탄압의 성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함께 단일 대우로 틀어짐 없이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는 게.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당원 80조에서는 사무총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할 리는 없겠죠. 지금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가 지명을 했으니까요. 그럼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당위에서 어떤 선택들이 좀 이어져야 된다고 지금 당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친 이재명계 쪽 사람들 당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죠. 예. 다수인데 이 사람들은 저런 조항에 저는 신경도 안 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원 80조에 보면 그 80조 자체도 사무총장은 부패 혐의로 이렇게 기소가 되면 당직을 정지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예. 또 설령 사무총장이 하더라도 예. 그 사망에 보면 이게 정치보복이나 이런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걸 또 뒤집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중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는 저 당원 80조에 의한 직무정지 가능성 조금 더 생각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근데 저 조항을 가지고 이제 이른바 비이재명계인 사람들은 기소되면 그러면 이제 대표직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내지는 대표직을 직무정지 상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예. 현재의 어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그 범죄 혐의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공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 가지고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직 정지라는 게 어떤 여론이나 또는 당내에서 다수가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가 더 진전이 돼서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뭐가 나왔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궁지에 몰리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추측을 해주신 건데 네. 이런 당원이 있는데도 이 대표가 당을 위해서 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는 있거든요. 그런 목소리 있죠.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 국민들, 그러니까 기소가 되면 야당 대표가
최소한 직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당의 분위기가 그런 것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원들도 그런 것 같고요. 여론조사 지표가 민주당 내에서 목소리가 갈리지. 왜냐하면 이 수사 자체가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빼고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기류가 팽배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끌어왔기도 하고요. 검찰 수사 상황이 굉장히 쪼개기 형식으로 언론에 흘러나오기도 했고 굉장히 적대적인 사실관계들이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란 정치인 때문에 검찰이 사실상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게 당 내의 기류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당대표 내려놔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일각의 목소리도 아직까지는 소수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아까 여야의 입장도 함께 들어봤습니다만 최여구 의원께는 이런 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 비리인데 약자 코스프레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생각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민주당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토호 세력들, 이 비리 세력과 같이 결탁돼서 만든 부정부패가 아니냐는 것이 검찰이 갖고 있는 의혹의 핵심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담은 당 전체가 방탄으로 이 대표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고 오직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되더라도 사법부 재판부에서 이거는 청구 대상이 안 되고 도주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 기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는 최소한의 절차마저 못하도록 막아세우는 게 바로 이 국회가 갖고 있는 불체포 동의안에 대한 불체포 특권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지켜보건대 검찰이 저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꽤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 문제를 총선까지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법치주의 국가 속에서 이 내용들을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보러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동의하고 찬성하는 일부 의원들도 있을 수 있다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 내의 변화의 흐름들을 좀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주 전 의원께서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마녀 사냥식 여론 재편이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얘기했는데 요 발언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뭐 마녀 사냥식 여론 재판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말하자면 피의 사실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남욱, 뭐 김만배, 유동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사실은 이제 포위해 간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마녀 사냥식이다라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완전히 뭐 민주당 강경파가 얘기하듯이 아무 근거 없이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여전히 여론조사상으로 국민의 40% 가까이가 상당히 이것은 정치 보복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배경에 대해서 검찰도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부분은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도 이것이 그야말로 어떤 자기의 그 논지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나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만약 청구했을 때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오는 후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 본연의 어떤 증거가 확보된다면 구속영장 청구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분명히 보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행보와 국민의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엊그제는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진행을 했고요. 어제는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과 함께 소규모 만찬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식사 정치를 재개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 것이죠. 식사 정치라는 거는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혼밥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데서부터 충분히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자, 지금은 이제 3.8 전당대회가 뭐 40일도 안 남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초재선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뭐 오찬, 만찬 뭐 이런 거를 연이어서 갖는다는 얘기는 뭐 당과의 유대감 뭐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건데 그거에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가 또 담겨 있다고 봐야죠. 그거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그 3.8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이른바 윤심을 반영할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아마 많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짐작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계속해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관계를 계속 가져가면 이른바 윤심을 전파하는 데 긍정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추측하자면 그런 차원에서 이런 모임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대통령은
사실은 뭐 국민의힘의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국민의 대통령. 국민의 대통령이지 국민의힘의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런 차원이라면 이런 식사 정치는 자꾸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만 국한에서 할 일이 아니고 야당 의원들과도 함께 해야 앞으로 국회의 협조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네요. 자, 이런 가운데 엊그제 영빈관에서 법무부, 법제처 등 이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법무 행정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당부에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훼손한 이익 집단의 조직적 불법 행위는 타협 없이 배후까지 엄단하고 해외 도피 사범을 반드시 검거해 송환하겠습니다. 반법치 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 윤석열 정부를 국민들이 선택한 이유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호흡이 좀 잘 맞아 보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한 장관의 입지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동훈 장관이 뭐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는 건 전 국민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법무부의 홍보대사를 체조 선수 양학선 씨를 모셔왔잖아요. 저는 거기에 한동훈 장관이 꿈꾸고 있는 법무행정 또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뒷받침해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체조라고 하는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종목 속에서 세계의 굵직한 성과를 내게 됐는데 법무행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국민들께 뚜렷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기초적인 역할들을 정확하게 잡아줄 때만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 민간 영역에서 성장을 담보하고 일자리가 넘쳐나도록 할 수 있도록 부정부패에 대한 척결의지를 반드시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저는 비춰진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 다녀오고 난 뒤에 부처에 있는 사람들과 또 여당에 있는 많은 인사들을 불러서 함께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기도 하고 전 부처의 산업부 장관하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로지 대한민국 경제 한번 제대로 살려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본인의 의지와 뜻을 어떻게 강론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국정 철학들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당권 도전을 접으면서 나 전 의원을 지지했던 표심이 안 의원 쪽으로 향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먼저 김영주 전 의원께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김기현 후보에 대한 어떤 신뢰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말하자면 김기현 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신뢰를 아직 못 가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현재의 말하자면 일방 독주식 당 운영, 대통령실의 어떤 조금 더 무리하게 보여지는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감들을 대신 안철수 후보에게 찾아가 나서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수도권 연대가 그 안에서 포함될 수 있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만 저게 전체 당원의 투표로만 이루어지는 전당대회 특성으로 봤을 때 약간 갭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3월 달로 갈수록 지금은 조직 가동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반적인 여론조사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그렇다면 전당대회를 가면 갈수록 말하면 김기현 후보에 대한 무게중심이 더 강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한테 갔던 표심도 흩어져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나머지 변수가 있다면 결국 이준석 계열의 분들이 어떤 영향에 끼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지 않은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와 또 후보들 간의 연대 가능성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이건? 당장 다음 주가 후보 등록입니다. 당대표 선거라는 건 또 최고위원 선거와 달리 준비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유승민 전 의원이 갑자기 뛰어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연대 가능성은 당대표 후보의 이제 컷오프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후보군들이 여러 경쟁력을 가질 거라 보고 정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게 되는 여론조사 쟁점들도 있습니다만 김기현 후보가 개인 김기현을 넘어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정치를 하는지를 보여주게 될 거고 그게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 몇몇인과의 파트너십 등이 나올 거라 봅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수도권 등 중도 등의 외연 확장 상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과 함께 정치를 할 것인지를 보여주게 되면 또 거기에서 나타나는
만나게 되는 이 조직적 취약점들이 또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아직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는 상태에 나오는 여론조사고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 등록이 이뤄지고 나면 흥미진진한 전당대회가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네, 최백모 의원은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향후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라고 아까 예상하고 김영주 전 의원이 전망한 거와 제가 그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그 유무형의 압박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전 의원 지지자들은 뭐 적어도 반윤까지는 아니어도 네네. 비윤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갑자기 지금 불출마를 하니까 비윤이 어느 날 갑자기 친윤을 지지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대부분이 그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간 거고. 예. 그러나 이제 3월 8일까지 진짜 본격적으로 뭐 TV 토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표심이 좀 움직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도 뭐 노골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네네. 자 윤심이 어디 있다는 거 국민의힘 당원들은 대략 알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그 윤심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 장유민 변호사께서도 좀 이번 그 국힘을 보는 네. 그 전당대회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그 표심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갔다는 건요. 국민의힘 지지층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이른바 대통령의 당무 계획과 관련해서 예. 불안한 겁니다. 총선과 관련해서도 이게 과연 국민들 마음에 와 닿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비윤 후보에게 예. 이렇게 표결집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